1960년대 중반 미국의 많은 관리들은 베트남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누가 더 강한지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현대식 전투기, 대형 폭탄, 수천 대의 헬리콥터, 막대한 군사 예산, 그리고 세계 반대편에서 온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곧 모든 전쟁이 더 많은 총과 더 강한 폭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여름, 대규모 미군 병력이 남베트남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남베트남 정부를 북베트남과 국내에서 싸우는 베트콩 게릴라에 맞서 돕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베트남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남베트남의 붕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지도자들은 한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주변 국가들도 연이어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수의 군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미국은 북베트남의 보급로를 대상으로 공습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베트남에서 싸우는 군대의 중요한 보급품이 지나가는 인근 라오스에서의 몇몇 비밀 작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5년에 이르러 공중 캠페인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매일 많은 전투기가 북베트남의 작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주는 목표물을 폭격하기 위해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바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미국과 남베트남에 맞서 싸우는 세력들은 여전히 무기, 탄약, 그리고 새로운 전투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군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상작전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전쟁들처럼 전선이 명확했던 것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적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베트콩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 늪지대, 그리고 접근하기 힘든 외진 곳에 은신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종종 다음 공격이 어디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먼저 총을 쏘기도 전에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는 느리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적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더 많은 탱크나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 군사 지도자들은 어떤 종류의 전략을 사용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부는 더 작은 작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게릴라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주둔 미군 사령관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빠른 방법은 적을 직접 추적하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전사들을 충분히 많이 사살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의 작전 중심이 된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그곳을 방어하는 대신 그들은 병력을 보내 적이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비에콩이나 북베트남군을 발견하면 즉시 보병, 포병, 헬리콥터 공중 지원을 동원해 대규모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것을 수색 및 섬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적을 찾아내 공격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계획이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전쟁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미군 병력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해도 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싸운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병사들이 베트남의 정글에서 전투에 몰두하는 동안 워싱턴의 책상 뒤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로 하는 싸움입니다. 몇몇 미국 관리들은 전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이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지도 아래 펜타곤은 대기업과 비즈니스의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점 분석에서 거의 모든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몇 개의 폭탄이 투하되었는지, 몇 번의 작전이 수행되었는지, 몇 개의 무기가 사용되었는지, 몇 명의 군인이 포로로 잡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 명의 적이 사살되었는지가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베트남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을 측정할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점령한 도시와 영토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쪽이 아침에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가도 밤이 되면 그곳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관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전투에서 제거된 적의 수였습니다. 북베트남과 베트콩 전투원을 그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죽일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인력이 고갈되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군의 작전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캠프와 도시만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적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수색 및 선멸 전략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이 작전은 정보부대, 정찰기 또는 지상 정찰병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시작됩니다. 적의 은신처가 확인되면 군인들이 신속하게 그 지역에 투입됩니다. 이것은 종종 헬리콥터를 이용해 목표 지점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들은 적의 후퇴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후 그들은 포병이나 공군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공격을 강화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시스템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보, 기동 속도, 그리고 막대한 화력을 결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콩은 적들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 통로, 은신처, 터널, 탈출 경로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공세를 펼쳐도 많은 경우 목표물들이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이미 도망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군 병사들에게 우위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무기들도 도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M16 소총입니다. 이 무기는 점차 더 무거운 M14 소총을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는 더 가볍고 한 명의 병사가 베트남의 극심한 더위와 습한 기후 속에서 행군할 때 더 많은 탄약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진흙탕, 밀림, 산을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전쟁에서 장비 무게가 1kg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대의 일반적인 화력에는 M60 기관총과 수류탄 발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빽빽한 수풀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군장 중에서 총기보다 더 중요한 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전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군인들은 단 몇 분 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갇혔을 때 그들은 포격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부상자를 위한 헬리콥터 후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공을 비행 중인 비행기로부터 공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무전기는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에게 포위된 군인들. 한편 베트남의 지형 또한 큰 도전 과제입니다. 나라의 많은 지역이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강, 늪, 그리고 산들이 있어서 지상 차량의 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항공과 강을 통한 운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에서는 아메리카가 주요 적의 경로를 감시하기 위해 순찰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상징은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라 헬리콥터, 특히 휴이로 더 잘 알려진 이로코이였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이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휴이는 거의 모든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병사들을 전투 현장으로 수송했습니다. 부상자들을 구조했고 음식, 탄약, 보급품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헬리콥터는 필요시 공중에서 기관총 사격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휴이 덕분에 미군은 남베트남의 여러 지역으로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F4 팬텀과 A4 스카이호크 같은 제트 전투기들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목표물이 확인되면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해 전투 중인 병력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술은 미국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현대적인 무기, 더 빠른 차량, 더 강력한 공군, 더 우수한 통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점차 떠올랐습니다. 장비와 기술에서 그렇게 큰 우위가 있다면 왜 아직도 적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 더 피비리고 더 힘든 단계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중요해질 질문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전쟁의 흐름이 미국에게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창한 밀림 한가운데에서도 말이죠. 그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전투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장교들은 자신들이 북베트남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자신감을 더욱 키운 사건 중 하나가 1965년에 있었던 이아드랑 전투였습니다. 이것은 미군과 북베트남 정규군 사이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교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국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병력을 전장에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 지원과 중화기의 도움으로 그들은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 지휘관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전략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전투에서 북베트남이 얻은 교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력을 정면으로 상대할 때 자신들이 더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대신 그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투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미국에게 유리한 정면전은 피할 것입니다. 적이 공군, 포병, 헬리콥터의 전력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공격할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할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싸우지 않을 것이고 적이 너무 강하면 후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방어가 약할 때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인을 보내도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적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베트콩의 전술은 더욱 창의적으로 변했고 그들은 대규모 주간 공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복, 함정, 기습 공격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역에는 땅속에 숨겨진 칼날과 뾰족한 함정을 설치했고 어떤 길에는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공격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매복이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총격전이 끝난 후 그들은 미국의 공중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복이 시작되면 그들은 종종 장교들과 무전기를 든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노렸습니다. 통신이 끊기면 미군이 비행기나 포병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미군 병사들은 대개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적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가벼운 짐을 들고 있었고 장비도 훨씬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정글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숨기도 더 쉬웠고 공격 후에도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콩에게는 또 다른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지 지역에 익숙했습니다. 일부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전쟁의 공포나 대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적이 모르는 음식, 정보, 그리고 경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도 있었습니다. 이 터널 중 일부는 매우 길었고 무기와 음식, 사람을 숨길 은신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돌고 있는 비행기에 들키지 않고 사람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남베트남에서 벌어지는 동안 북베트남의 정규군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 덕분에 그들은 새로운 무기, 차량, 그리고 군사 장비를 받았습니다. AK-47 소총, 기관총, 그리고 로켓 추진 유탄을 든 병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강해질수록 그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미국에 맞설 준비를 더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동맹국들은 무기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에 맞서기 위해 대공 시스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베트남의 전투기들도 하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공군이 미국에 비해 훨씬 작았지만 미국 조종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단순히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다른 전쟁 방식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기술, 속도, 그리고 막대한 화력을 의존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인내심, 기습, 그리고 신중하게 공격 타이밍을 선택하는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은 점점 불안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 자체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뉴스에서 자주 보던 베트남 전쟁의 이미지는 점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을 생각할 때 보통 정글 위를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상군 병사들에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충격전보다 걷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적을 보는 것보다 기다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의 직접적인 공격보다 숨겨진 함정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베트콩도 점차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헬리콥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큰 이점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빠른 수송과 전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들은 헬리콥터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는 멀리서도 쉽게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전사들은 방어나 매복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어디에 내릴지 알게 되면 그들은 착륙 지점 주변에 숨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타격이 시작되는 순간 상황은 하강 중인 군인들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자체에도 위험해집니다. 베트남 전쟁 내내 수천 대의 헬리콥터가 작전 중에 손실되었습니다. 일부는 사고로 인한 것이었지만 많은 수가 적의 사격에 맞아 격추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군인들은 종종 더 안전한 장소에 내려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숲속 한가운데서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적뿐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더위, 쏟아지는 비, 질병을 옮기는 모기, 깨끗한 물의 부족, 그리고 점점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피로가 있습니다. 많은 순찰에서 며칠 동안 적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지뢰와 부비 트랩입니다. 땅속이나 풀숲 또는 군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숨겨진 함정들입니다. 베트콩은 목표물을 직접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 한 명이 그것을 밟기만 해도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어디서 위험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베트콩이 게릴라전에 점점 더 능숙해지면서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데에도 더욱 능해졌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먼저 총을 쏩니다. 그들은 전투를 언제 시작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중 지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자리를 듭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은 미국군의 위치에 아주 가까이 접근합니다. 양측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공군이 아군 병력을 다치게 하지 않고 공격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신들의 가장 큰 이점을 자주 활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의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나타난 문제 중 하나는 M16 소총이었습니다. 가볍고 휴대하기는 쉬웠지만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다양한 오작동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새로운 무기 사용과 정비 훈련 없이 베트남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펜타곤은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했습니다. 설계에 변화가 있었고 군인들에게 더 나은 훈련이 제공되었습니다. M16의 성능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베테랑들에게는 그 나쁜 평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몇몇 장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미국의 화력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글 작전에서는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항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군인들은 장기전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매우 젊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트남에 파병될 때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원에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징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 피로, 그리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공격을 받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군인들과 민간인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미국인들은 누가 실제로 베트콩을 지지하는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투와 아무 관련 없는 평범한 농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릴라들에게 음식, 정보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군인들은 점점 현지 주민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민간인들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집이 파괴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을 겪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이 싸우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중요한 임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전투와 파괴된 마을들, 그리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전쟁에 대한 신념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트남 전쟁의 가장 깊은 산처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군대의 힘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싸우러 파견된 사람들의 신념, 도덕성, 그리고 희망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전쟁이 심화될수록 남베트남의 민간인들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폭탄, 총, 그리고 군사작전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콩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남베트남이나 미국 군인들을 도우면 베트콩에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트콩을 도우면 정부군에게 의심을 받거나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위험이 있었고 어떤 마을에서는 밤에 통제권을 가진 이들과 잘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집단이 와서 왜 반대편을 도왔냐고 묻습니다. 베트남 전쟁 한가운데서 민간인들의 삶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서 음식, 정보, 그리고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베트콩은 두려움, 선전, 그리고 정치적 압박을 이용해 도움을 얻었습니다. 남베트남 정부와 그 동맹국들은 마을과 바랑가이의 연결을 끊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농부가 아침에는 평범한 민간인이지만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베트콩을 믿어서, 때로는 두려워서, 또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누가 적이고 누가 무고한지 쉽게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베트콩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폭력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신뢰가 전장에서의 승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1967년 이되자 전쟁이 미국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이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과 정면전에서 맞붙을 때마다 대개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쟁을 끝내기엔 부족했습니다. 작전 후마다 적군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병이 있고 새로운 무기가 있으며 새로운 보급로가 있고 미국의 힘을 피하는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몇몇 관리들이 여전히 진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병사가 늘어났고 작전 규모도 커졌습니다. 공습도 더 많아졌고 목표도 더 많아졌습니다. 사살된 적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목표에 더 가까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숫자만 더 많이 세고 있는 것일까요? 1967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대규모의 수색 및 선멸 작전 중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시더폴스 작전과 정션시티 작전이 포함됩니다. 이 작전들의 목적은 4.10 근처에 있는 베트콩의 기지, 터널, 그리고 작전센터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무기가 압수되었고 많은 터널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힌 적의 수가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오늘 정리한 지역도
며칠이나 몇 주 후에 다시 베트콩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에서 파괴된 터널은 다른 곳에 새로운 경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살된 적의 수가 항상 정확한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적 사살 수가 성공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높은 숫자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높으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숫자가 낮으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 시스템은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것을 보고서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쉽게 셀 수는 없습니다. 집이 파괴된 뒤 그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쉽게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베트콩을 조용히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해도 오랜 전쟁을 견딜 각오가 된 적의 의지를 쉽게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피해를 입히면 북베트남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에게 전쟁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국가 통일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적이 지치기를 바랐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장에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본국의 대중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미국 가정이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계속 악화되는 전쟁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가 베트남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미국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베트남은 초강대국이 훨씬 작은 나라를 상대로 막대한 힘을 사용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폭격작전도 워싱턴이 기대했던 빠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북베트남의 많은 목표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처럼 대형 공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급품 대부분은 여전히 단순한 경로, 수작업, 그리고 동맹국들의 도움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조종사들에게도 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을 항복시키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후반 린든 존슨 대통령과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대중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작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베트콩의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조용히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아무리 많은 수치가 보고서에 나와도 미국이 전쟁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이드자 승리가 가까웠다는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진짜 질문은 누가 더 많은 폭탄을 가졌는지, 누가 더 현대적인 무기를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적 사살수를 기록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전 세계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 없는 전쟁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